삼국지 총나라 용맹한 노장이 있었으니 황충입니다. 오늘 선찬이 형은 황충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황충도 초창기에 했던 건데 총나라 후장군을 7분대로 퉁쳐버렸어요. 그래서 AS 마냥 다시 한번 컨텐츠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의 자는 한승으로 형주 남양입니다. 어람에서는 자가 한숙이라 합니다. 백중숙계 할 때 숙자라는 얘기예요. 숙이 맞다면 황충이 삼남이었구나 대충 알 수 있는데, 이런 논란이 왜 생기냐면 당시 식자들이 전서체를 즐겼었죠. 심지어 필기체 마냥 일부는 초서를 즐겨 쓴 자들도 있었고, 이때가 전서와 예서가 혼용되던 시기인데다가 나중에 종료가 해서까지 유행시키게 되죠. 즉 숙과 승이 구분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 두 글자가 갑골문부터 구분이 잘 안 가요. 뭐가 숙이고 뭐가 승인지 여러분들 알겠냐 이 말이에요. 당시 서체를 만들고 유행시키는 자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가 결정되는데, 그 숙과 승이 이런 혼돈 속에 있던 글자 중 하나였다. 심지어 같은 글씨체라도 이런 과도기에서는 쓰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후대에 사서가 상하기 전에 전사하는 자들이 글씨체를 오인하여 다른 글씨를 써놓은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전서는 실용적인 글씨라기보다 미적인 요소에 방점이 있는 글씨입니다. 그림 그리듯이 동글동글하게 쓰죠. 한나라 때에는 예서를, 그리고 왕차 중에 해서를 쓰지 않았냐 할 수 있지만, 식자들은 전서, 그 중에서도 진나라 이사가 만든 그 소전체를 즐겨 쓴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남들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전서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지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좋아했다는 내용이 있죠. 공교롭게도 황충이 처음 인간한 유표의자가 경승인데, 유표도 경승이 아니라 경숙이라 하기도 합니다. 황충도 유표도 형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경, 한 이런 게 자의 돌림자인지는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승이 맞는지 숙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당시 중원이 전란으로 소란할 때 오직 형주만 온전했습니다. 유표가 형주의 짧은 전성기를 만들었었죠. 이때 식자들 1000여 명이 형주로 이사하고, 유표도 청유 8준, 기록에 따라 8구다 8급이다 하는데, 청유의 일원으로서 유학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학교도 세우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다만 당시 인접한 골칫거리, 바로 손책이 있었습니다. 유표는 과거 자신을 옥죄었던 원술, 그리고 유효 손책 간의 다툼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유효가 예장에서 죽고 손책이 예장을 접수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이로써 유표와 손책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유표의 조카 유반이 이 예장을 계속 침략하였다. 이에 손책이 태사자를 예장군 건창현 일대에 주둔시킵니다. 다만 여기는 접경지역으로 정상적인 통치가 되지 않은 곳이죠. 도의부를 만들어요. 건창도의에 태사자를 앉혔다. 이후로 유반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였다 되어 있는데, 황충은 바로 이때 유표군에 인간합니다. 유표가 그를 중랑장으로 삼으니 여, 표종자, 반, 공수장사 유현, 표의 종자 반과 함께 장사군 유현을 지켰다. 그런데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고 조조가 형주를 날먹하는 사태가 일어나죠. 아마 이 과정에서 유반은 날아갔을 것이고, 조조가 말 잘 듣는 호족 한 명을 태수로 앉혔을 것인데, 그게 한현입니다. 왜 한현을 장사 토박이라고 보냐면 한현의 무덤이 장사에 있어요. 조조가 다른 곳에서 데려와서 꽂았다면 그럴 리 없겠죠. 그리고 한현이 소설 연희의 내용과는 다르게 실제 역사에서는 유비한테 대들지 않고 그냥 항복합니다. 당연히 소설 연희의 그 황충과 관우의 일기토는 허구죠. 한현은 유비한테 항복한 걸 후대에 찬양받기까지 해요. 아무튼 한현은 그냥 지방 유지였다가 태수가 되었다 봐야 되는데, 이때 황충도 얼렁뚱땅 한현 밑에서 복무를 합니다. 조조가 황충을 행 비장군에 임명했다. 그 행, 수 이런 거 붙은 건 임시직이죠. 참고로 영 붙은 건 겸임입니다. 전술했듯이 유비가 형남을 공격하자 한현이 항복하였고, 이에 또 얼렁뚱땅 유비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얼렁뚱땅인데 그 조조 때랑은 다른 점이 있어요. 충, 수, 위지, 수종, 입촉, 충성을 다하고자 촉에 따라 들어갔다. 조조 때에는 안 따라가고 형주에 남았죠. 다만 여기서 위지라는 게 하나의 관용어거든요. 사기에도 나오고 좌전에도 나오는 용어예요. 여기서 본질 할 때 질이라는 글자는 고서에 그 담보란 뜻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뜻 상관없이 다 지로 읽어요. 우리나라만 뜻에 따라 질, 지 나눠서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버전이 고대 중세 그 중국어에 더 가까운 발음이다 얘기한 적 있죠. 당대의 원칙들이 오염 없이 전해 내려오는 거니까. 즉 위지라 하면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예물을 뜻하는데, 그냥 이거 좋은 건데 쓰시죠 하면서 주는 그런 예물이 아니고, 감히 손으로 건네지 않는, 즉 천자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는 땅에 냅둬놓고 절하고 집에 가야 돼요. 그 땅에 내려놓는 예물을 위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군주를 높게 여기고 충성을 다한다 이런 관용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 수, 위지라 하면 충이 그치 이름마냥 충성을 다하여 따르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황충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죠. 황충이 우연히 하우연을 한번 뵌 걸로 뜬 게 아니에요. 유비 입촉 과정에서 매번 공을 세운 걸로 보입니다.
충, 상선 등 함진, 충이 항상 먼저 뛰어들어 적진영을 함락하니 용의 관삼군, 용맹이 상군의 으뜸이었다. 갓관자 쓴 비슷한 표현 있죠. 용관 등군, 용맹이 마등군에서 으뜸이었다. 바로 방덕을 일컫는 묘사입니다. 주인을 마등, 마초, 장로를 거쳐 조조한테 항복한 거라든지 유표를 섬겼다가 조조를 섬겼다가 유비한테 항복한 거, 그리고 용맹이 으뜸이었다. 그 둘이 상당히 닮아있죠. 그럼 당시 장비가 왜 촉군 내 용맹이 으뜸이 아니냐? 장비의 서사를 보면 장비는 꾀돌이에요. 하비 시절부터 이미 조표를 야밤에 기습합니다. 장판에서 다리를 끊고 결사항전 하려 했던 것도 20명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엄포를 놔서 미친놈 마냥 싸우자. 그게 생존율이 높다 계산한 거죠. 코표기들도 각 부국장들이 경쟁해서 유비를 잡으려면 시간 낭비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다리나 찾아와라 이거죠. 탄거 전투, 즉 팔몽산에서 장합을 대파한 것도 새길로 기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 조홍한테 패한 것도 조효한테 개책이 간파당한 거예요. 반면에 황충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책을 짤만한 규모의 병권을 쥐지 못했지만 개돌만큼은 최고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군 중에 용맹이 갓, 즉 머리다, 으뜸이다 한 거예요. 황충이 선시, 그 강을 받아서 시호가 강우인데 강이라는 시호가 무력해한테 주는 시호거든요. 참고로 장비가 받은 선시, 그 환도 무력해 쪽이긴 한데 이건 점령의 방점이 있어요. 아무튼 방덕은 전사하는 바람에 높은 자리까지 가지 못했고 황충은 영예를 누렸다, 이게 다르겠습니다. 그러니 유비가 이때부터 황충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장군직도 토로 장군을 주는데 송권이 토로를 거의 10년간 달고 있었죠. 사실상 조운의 이꾼이라는 구도보다는 더 좋은 장군직을 준 거예요. 당연히 유비가 북진할 때에도 황충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때가 사실상 탄거에서 장비가 장합을 바르는 걸 보고 그 자신감에 북진을 한 건데 처음에 유비는 연패합니다. 전술했듯이 장비와 마초가 조운과 조유에게 패하고 유비 본인도 장합한테 패하고 그 마명각을 끊으려는 계책도 서항한테 간파당해 진식이 패하면서 다 실패해버려요. 이건 제갈량 그 장편할 때 하려고 아껴둔 얘긴데 이때 제갈량의 굉장한 정치적 수가 등장합니다. 법정이 촉군태수로서 사람 막 함부로 죽이고 다닐 때 사람들이 제갈량한테 법정 저거 뭐라 해야 된다 하죠. 유비한테 일러서 자중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갈량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법정과는 정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정은 주군을 자유롭게 해준 사람이다, 어찌 내가 그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사실상 이후에 정치적인 조치들을 합니다. 사서에서 엿보이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 하는 부분과 관련된 사례로는 바로 이때 유비가 패하고 그 제갈량한테 야 징병 좀 해서 올려보내라 하죠. 이때 제갈량이 양홍을 촉군태수로 겸임시켜버립니다. 양홍이 나중에는 영자도 빼고 진짜 촉군태수가 되는데 문제는 원래 촉군태수가 법정이었습니다. 법정은 북에서 유비를 수행하고 있으니 비워둘 수 없는 자리다 해서 제갈량이 유비의 승인을 받고 양홍을 꼽은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촉군태수가 그냥 일반 태수 자리가 아닙니다. 촉군은 익주의 도읍인 성도현이 소지하는 곳이죠. 유장 때부터 사실상 정치적 2인자가 촉군태수를 했어요. 유장 때 촉군태수가 왕상이었죠. 정치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이축하고 법정을 바로 촉군태수로 앉히는데 그래서 법정이 사실상의 2인자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입장에서 잠깐 전쟁 나왔더니 제갈량이 책상을 치워버린 겁니다. 법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처사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전쟁하기 바쁘니까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죠. 그럼 제갈량의 메시지가 뭐냐? 지금 유비 따거가 전투 패했다고 징병해서 사람들 올려보내라 하는데 너 촉군 태수할 때 사람도 마음대로 막 죽이고 그것까진 좋은데 유비 따거 데리고 전쟁하러 올라가서 지고 오면 네 자리 없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조치를 한 겁니다. 법정한테 강제 배수진 시켜버린 거죠. 이 와중에 유비군의 막판 뒤집기가 바로 정군산 전투인 것입니다. 유비는 당연히 황충을 기용했습니다. 마초와 장비는 이미 최근에 동일한 전역에서 패한 이력이 있고 그 관우는 형주에 있었죠. 조우는 유비가 생전에 중요하게 기용 안 했으니 논외로 하는데 저자도 알 수 없어서 신빙성 및 기록 의도가 의심되는 조운 별전상 조운의 활약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서사를 보면 조운이 황충의 부장이 불과했다. 암튼 야밤에 정군산에 불을 놓으니 하우연이 이걸 어찌저찌 막으려 해요. 특히 산에서 그 야밤에 기습 맞았을 땐 뒤도 안 보고 째야 됩니다. 밤 그리고 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조조가 장로를 토벌할 때 보면 하우돈과 허저가 산에서 부하들 보고 집에 가자고 불러들이는 소리를 지르자 양평산에 진을 친 장위가 진영을 버리고 도망갔었죠. 하우돈조차 자신의 부하들이 길을 헤매다 그 빈 진영을 점거한지 몰랐어요. 거기다 산이라는 곳은 가시적인 정보가 상당히 통제되는 곳이죠. 그래서 하재가 불과 100명으로 산에 진을 친 도적대 대군을 토벌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하우연은 도망은커녕 버팅기는데 한술 더 떠서 불과 정예 400명을 데리고 녹각에 불을 끌어 수키로를 이동합니다. 이때 황충이 하우연을 발견하고 바로 궤도치는 거예요. 이때 전투의 기록이 일전 참연, 한 번의 싸움으로 연을 참하였다.
당연하죠. 병력 400밖에 없었고 본대랑 동떨어져 있었으니까. 사서 보면 병력 400명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보통은 500단위로 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현재 군 편제 중에 여단 있죠. 이때 한자 여. 당시 고대 편제에서 1여가 군대의 한 단위인데 500명이에요. 그래서 육손이 송골한테 한 간원 보면 석, 환왕, 창기, 병불, 일려, 능계대역. 옛날 환왕은, 여기서 환왕은 장사환왕, 손책을 일컫는 겁니다. 일려, 즉 500도 안 되는 병력으로 능희대업을 일으켰다. 하우연이 얼마나 급했으면 병력을 1려도 추리지 못하고 대충 400명 데리고 불 끌어 길을 나선 거예요. 그러니 매복해 있던 용맹한 황충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바로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 정군산 전투의 승리로 유비는 한중왕에 오르게 되죠. 물론 헌재 허락 안 받고 셀프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한중왕표 마지막에 보면 도적들을 모두 토벌한 뒤에 마음대로 왕에 오른 죄를 받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때 유비는 황제가 아닌 말 그대로 왕이었죠. 부하들에게 대장군이나 표기, 거기 이런 고급 군호를 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왕이던 유비가 줄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상설직 군호가 바로 사방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우에게 전장군을, 마초에게 좌장군을, 장비에게 우장군을 주는데 문제는 후장군을 누가 하느냐. 황충이 입촉부터 해서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유비가 황충을 후장군으로 꼽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유비한테 간언하는 거죠. 충지 명망 소비 관마 지륜이야. 충의 명망이 원래 관우나 마초의 무리가 아니었다. 마초와 장비는 황충의 공을 가까이서 봤으니 별말 안 할 건데 멀리 있는 관우가 들으면 신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유비가 오당자 해지. 그건 마땅히 내가 교통정리해야지. 그래서 비시를 보내는데 그 황충이 후장군의 이름을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갈량의 예측대로 관우가 어깃장을 놓습니다. 대장부 종불려 노병 동열. 대장부는 노병 따위와 나란히 서지 않는다 하면서 나 안 해를 시전하죠. 비시가 관우를 여자 타이르듯이 타이릅니다. 유비가 내가 교통정리한다 했으니 비시한테 대충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언지를 줬겠죠. 옛날 고제한테는 소하와 조참이 오랜 친구였지만 관우는 진편과 한신이 더 높았다. 그런데 소하와 조참이 이에 불만을 가졌다고 들은 바가 없다. 한중왕께서 누구한테 무슨 자리를 주든 어찌 그들이 당신과 같겠느냐. 뭐 안 하려면 치워라. 이 자리 놓고 나랑 같이 촉에 들어가자. 그런데 슬픈 일이 될 것이다 하니까 관우가 그거 다시 갖고 오서 하는 거죠. 그런데 황충은 후장군에 임명되고 그 다음 해에 죽어버립니다. 황충이 노익장의 대명사라 하지만 사실상 전쟁 때 고생해서 골병들어 죽은 것 같아요. 전쟁하면 총 맞아 죽는 병사들보다 굶주림, 추위, 불면 같은 그 전쟁 스트레스 때문에 더 많이 죽는다 하죠. 더욱이 당대에는 위생부터가 그 갑옷을 제대로 벗지 못하니 갑옷에서 이를 키운다 하거든요. 한중 쟁탈전에 그 몸을 갈아놓고 그 여파로 죽은 것 같아요. 황충이 젊지 않았겠느냐 하긴 하는데 유표 시절부터 중령장하던 걸 조조가 장군직을 달아주죠. 완전 젊은 장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연희처럼 70 넘은 노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꽤 있었던 걸로 보인다. 관우가 황충 보고 노병이라 했는데 황충이 젊었으면 애송이를 뜻하는 자가 많거든요. 수라든가 뭐 이건 욕이지만 암튼 노가 아닌 다른 표현을 썼을 것이다. 즉 전쟁으로 골병들 만한 나이였다는 겁니다. 조인이나 조유도 늙음하게 큰 전쟁 치르고 와서 죽어요. 그리고 조일청이 그 재밌는 얘기를 해놨는데 황충의 고택이 장사의 아서 즉 관청이 되었는데 그의 갑주와 무기를 망루에 장식을 해놨더라. 순환이 이걸 장계를 올려 보고했는데 별난으로 소실되었다. 여기서 순환은 명나라 그 도찰원 밑에 순환의사 얘기하는 거죠. 한나라로 치면 유비가 장을 때린 그 도구관 같은 거라 보면 됩니다. 이게 그 조일청이 청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닐 건데 저는 이거 걸어놨다는 무기 짭이라 봅니다. 일단 기록에 황충의 대가 끊겼다 되어 있어요. 아들 황서가 일찍이 요절했고 그 후사가 없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황충은 촉에 묻혔습니다. 또한 장사는 그의 고향이 아니에요. 한때 복무했던 곳에 지나지 않죠. 1000년이 지나서 황충의 의관들이 장사에까지 전해질 근거가 없다. 추측하기로 명나라 장사왕 주견준 이런 인물들이 역사파였으니 대충 아부하는 자들이 이게 황충 겁니다 하면서 갖다 바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고금도검록의 그 기록에 황충이 유비한테 항복했을 때 검을 한 자루 주게 되었는데 그 날의 색깔이 핏빛이었다. 무슨 판타지 오락에 나오는 핏빛대검 이런 느낌이죠. 이 칼로 황충이 하우연의 부하 100명을 베었다. 이 고금도검록은 아서왕 그 엑스칼리버 마냥 약간 판타지 느낌의 무기 도감이라 보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카더라가 많습니다. 장비가 칼에 주기를 했는데 촉장이라 써놨다던가, 입만명에도 장비는 한장군 B라고 했는데 촉장이라고 할 리가 없죠. 심지어 유비가 보검 8개를 만들었는데 유성과 아들들 그리고 제갈량, 장비, 조운 또 관우한테 하나씩 줬다더라. 근데 언제 줬느냐? 장무 연간에 줬다. 장무는 유비의 연호입니다. 관우는 유비가 황제 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냥 당시 명나라 장사왕한테 뻘겋게 칠한 칼을 갖고 와서 이게 바로 고서에 나오는 황충의 칼입니다 빨갛지 해! 하고 사기를 친 게 아닌가.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황충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유비의 한중 탈환에 무장들 중 가장 큰 공을 세웠으니 특공의 지휘가 장기인 듯하나 그는 대군을 읽은 적이 없어. 이에 그의 통솔은 38 리메이크의 85를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황충은 명을 받고 되돌아면 항상 가장 먼저 적진을 함락하게 되어 있어. 한중으로의 전역 이후 1년 만에 사망한 것은 그 전쟁에서 용맹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 그 용맹이 촉군 중 으뜸이었다고 하니 무력은 마땅히 99로 책정해야 하오.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좋은 별전을 참고하면 밑에 부리는 조언도 있는데 굳이 본인이 직접 병사를 이끌고 시중을 털다가 실종된 적이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용맹 원툴의 무장으로 보이고 그가 계책을 받아 시키는 대로 그 용맹을 과시하여 작전을 매번 성공시켰으나 직접 계책을 내어 공을 세운 바는 또 없으니 지력 역시 38 리메이크의 61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평생 구인으로서 임지나 백성을 다스린 적은 없어. 이 역시 38 리메이크의 53을 인용하만 하오.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군웅들이 좋아했던 자요. 유표가 그를 중랑장으로 기용하였고 조조 역시 그를 장군으로 기용하였으며 유비 밑에서 출세의 꽃을 피우게 되었으니 이렇게 주인을 바꿨는데도 관우 빼면 그에 대한 혹평이 없어. 아마 구설수 같은 게 없었던 자로 보여. 매력은 다소 높여 79를 주도록 하겠어. 듣고 있던 조은이 불평을 해대며 조은의 무력이 93으로 책정되었는데 어찌 황충이 99란 얘기요? 이에 손찬이 형이 관우를 타이르던 비시에 빙하여 답하길 조은이 비록 유비에게 그럴듯한 임무를 받은 바는 없지만 조은의 성품을 보란 말이오. 조은은 젊어서부터 유비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합류한 황충이나 위원에게도 밀렸어. 하물며 별전을 참고하면 황충의 지위를 받기에 이르는데 당시 조은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어. 내 앞에 있는 조은과 어찌 그리 다를 수 있단 말이오. 이에 갑자기 조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내 장군을 따른 지 10수년이나 1년 남짓 안 된 굴러온 돌멩이 같은 자 관정이 장군을 홀리니 장군의 관정에 대한 총애가 나를 넘어섰다는 것을 모를 줄 알았어. 당시 조은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도다. 손찬이 형이 함께 슬퍼하며 그래 그대가 살 날도 많이 남지 않았을 터 바라는 게 있어. 삼계죽 2팩이면 바라는 게 없겠어. 이에 손찬이 형이 조은에게 삼계죽을 내리니 조은이 급히 퇴청하였다. 퇴청하던 조은과 마주친 공손월이 조은에게 묻기를 아니 그 귀한 걸 어떻게 얻어낸 것이요? 조은이 답하길 이것이 마속이 말한 마음을 공략하는 계책이요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지더라. 지금까지 촉군 용맹 으뜸 황충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